물에 쓸려가지고 휩쓸려서 좀 이렇게 밀려서 떠내려갔어요. 근데 물에 막 휩쓸려서 밀리고 하는데 조금 밀리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슬을 이렇게 잡고 건너던 개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딱 발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살에 제대된 거예요? 23살? 16살에 나갔어요? 22에 제대됐구나. 만으로 22에, 네. 뭐 진짜 이제 군에서 진짜 억세게 또 단련되고 맞아요. 제대증 갖고 네. 집으로 가서 네. 갔는데 직장 어디로 배치해 준 거예요? 이제 병원에 또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네. 삼지연으로 그때 당시 또 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삼지연의 그 병원에 네. 삼지연 군안에 포태라고 있거든요. 포태군. 네, 포태군 그쪽 포태군 병원에 간호사로 다시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또 중국 거래를 시작을 했죠. 가자마자 정말 장사를 하게 타고나시게 지금도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그냥 자그마하게 아유,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네. 참 아까부터 만나서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열심히 어디 갖다 놔도 자기 스스로 먹을 걸 벌면서 이렇게 네. 생활을 억척스럽게 잘 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저는 제가 군생활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저한테 알아서 해라라고 했던 게 그게 저희 자립성을 많이 키워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도 알아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군병원 갔는데 네. 22살 노동당원 제대군인 출신이다 그러면 진짜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지 않나요? 언니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왕언니들이. 사에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사에 나가니까 그냥 네. 정말 그냥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막판이더라고요. 뭐 위아래 막 안 따지고 뭐 간호사들이면 뭐 언니 하고 존댓말은 쓰지만 그냥 다 뭐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노동당원이면 회의할 때 벌써 갈라지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이제 네. 청년동맹 회의랑 이제 네. 당원 회의가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 중에 당원 회의 참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탁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니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뭐 이런 거. 그게 또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간호사로 배치되어서 가긴 했지만 간호사 생활을 병원에 붙어서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호사를 배치받아 갔을 때는 이제 또 그래 또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야 하니까 해서 처음에 한 1, 2개월 정도는 병원에 꼬박 출근하면서 잘 지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병원의 원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하고 이제 당비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장사를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대되기 전부터 이제 나 가면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네요. 그러면. 실은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뭐 많이 하진 않았었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대학교 준비도 제가 또 돈이 스스로 필요하잖아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간호사 생활을 당원이면 적을 안 두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더더욱이 당원이라고 하면 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호사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병원에 배치받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돈벌이를 시작을 한 건데 돈벌이를 하려면 또 제일 빠른 방법이 중국 거래를 하는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과 무슨 거래를 하셨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가는 게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 나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메인은 약초였어요. 그래서 삼지연에서 약초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약초 거래도 하고 뭐 필요하면 이제 북한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은 또 유기농이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가끔 요구를 해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씩 농산물도 내가고 그러고 그 가축류인데 가축류도 뭐 이렇게 좀 중국에서 찾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염소, 그 흑염소라던가 이런 염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그런데 개도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개를 많이 잡아가죠. 네, 개도 색깔이 특이하면 또 많이 금액을 쳐줘요. 그래서 그런 아예 노란 종류의 그런 강아지들 찾아서 내가기도 하고. 고기 맛이 다른가? 아니 그 가죽을 쓰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고 또 한국에선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북한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금속 종류들도 가끔 중국에서 찾으면 내가고 했어요. 구리 이런 거. 구리도 있고 저 때는 그 니켈이 좀 금액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니켈 이런 것들, 니켈은 제가 중국으로 직접 가져가지는 않고 그러면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단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이나 니켈은. 네, 저는 중국에 제가 직접 가져가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돈을 덜 받더라도 제가 당원이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걸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려고 해서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은 안전한 쪽으로. 그럼 약초는 직접 메고 중국 넘어가요? 약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국경이랑 가까웠어가지고 집에다 다 모았다가 그래서 집까지는 차량으로 운반하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연선까지 나가는 거는 이제 짐꾼들이라고 사람들 짐을 이렇게 메고 나가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르는 거죠. 많으면 10명 이상, 뭐 적으면 뭐 4-5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 씨가 앞에서 딱 대빵이고 10명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뭐 나갈 때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길은 다 아니까 해서 길을 어디로 가라라고 이제 알려만 주고 해서 한 번에 나간다라고 하면 한 길로 다 그룹을 한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나눠서 나갈 때도 있어요. 한쪽이 위험하면 다 걸리면 한 번에 다 날아가니까 해서 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를 나눠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기서는 커버를 서준다라고 표현을 군인들. 했었는데 그래서 국경경비대 군인들이나 순찰대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보안서 그런 국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몇 명, 한 5명 마을에 맞아요. 건달들 같은 사람 네. 채통 좀 넣고 네. 밤마다 돌아다니라 하고 맞아. 일은 안 시키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걸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해서 그런 사람들도 끼고 해서 조를 2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국경경비대 군인 한쪽 팀 맡기고 한쪽은 그 보안서 팀 맡기고 해서 제가 혼자 나가면 안 되는 게 또 보위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위부에 걸리면 제가 혼자 나갔을 땐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보위부도 다 끼고 하긴 하지만 또 보위부도 뭐 그 밑에 지도원들도 있고 뭐 순찰도 있고 뭐가 많으니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압록강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걸어서 한 3-40분? 그렇게 가까운 빨리 건 걸으면, 아니네. 빨리 걸으면 그 거리, 그 시간이 안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밤에 나가고 짐을 많이 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한 3-40분. 본인도 같이 메고? 저는 멜 때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많이, 대부분은 안 메고 다니죠. 이제 다, 짐을 다 관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돈가방만 메고 다니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좀 쉬우려면 그냥 한 사람 더 고용하면 되니까 해서. 그리고 이거 크게, 그 23살 때 좀 크게 하셨네. 10명 상단을 움직인 분이시네. 그렇게 엄청 크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뭐 한두 명씩 쓰고 하다가 이제 조금 늘어간 거죠. 해서 나중에는 10명 이상씩 데리고 다니고 했어요. 근데 그 제대돼서 탈북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정말 별로 안 걸렸어요. 제가 13년 초에 제대를 해서 14년 말에 나왔으니까 한 1년 반 안 되게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와서 10명의 상단을 거느리다가 오신 거네? 네, 이제 장사 거래를 하면서 장사를 시작한 기본 목적은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였지만 장사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 가 보니까 생각이 그렇죠.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한국을 가는 게 목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장사 다니면 계속 한국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이런 게 탐색을 하신 거네요? 그때 정말 운이 좋게 제가 북한을 나오기 전에 저희 엄마랑 사촌 되는 그런 외가 쪽 삼촌이 먼저 한국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루트를 조금 알게 된 거죠. 연줄이 생겼네. 네, 해서 이제 중국에 거래 나갈 때마다 몰래 집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몰래 중국에 그 비용을 조금씩,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만 아는 장소에다가 해서 준비가 탈북 자금을. 네. 준비가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당일에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자라고.
당일에. 네, 또 비밀 유지를 해야 하니까 예, 어머니한테 자 우리 한국 갑시다. 그날도 거기서 북한에서는 밀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짐 다 준비하고 그 짐꾼들이라고 하거든요. 짐 네. 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연락해서 부르면 다 와서 모여요. 그래서 짐꾼들 다 그 스케줄 다 잡아놓고 그러고 일단 그 밀수 나가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고 엄마한테 한 7시면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창고 엄마 불러가지고 한국 가고 싶어서 준비를 다 했다고. 근데 혼자 갈 거면 미리 갔는데 이제 가족들 다 같이 가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고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출발하자고 했더니 엄마가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대담하게 선택을 해줄 줄 몰랐어요. 근데 강요를 할 수는 없어서 엄마한테 좀 위험한 길이고 하니까 강요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서 여태껏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엄마가 그래 내가 가는데 못 갈 이유가 있냐고 바로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엄마한테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다 버리고 살던 예전에 좀 터전을. 힌트를 좀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 주변에 저희 친척들도 좀 살고 이제 엄마가 또 가까운 사람들도 많고 이제 떠나려면 뭐 본의 아니게 엄마가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하면 또 비밀이 나가고 하니까. 철저하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친척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인사를 하는 걸 원치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당일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누구랑 뭐 접촉할 시간을 안 주고 바로 엄마랑 나왔어요. 너무 현명하시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깥마에다가 불 막 떼놓고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눈치챌까봐 제가 중국 거래를 자주 하고 하면 이제 보안서에서도 돈 받고 다 커버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또 감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집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겨울 나기 전에 북한은 뭐 그 색칠 한다고 해서 집에 색칠 다 하고 그러고 창문도 큰 유리로 다 바꾸고 그리고 그냥 정말 이상이 없는 듯이 그러고 또 저희가 집에 막 여기 정착에 사는 것처럼 비싸게 돈 들여 창문도 고치고 하면 저기 뭐 여기서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구나. 네,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못 받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더라도 다 엄마 쪽 그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또 그리고 외할머니를 저희가 모셨어가지고 또 그 집에 살 거니까 해서 정말 눈치 못 채게 그렇게 다 그 전날까지 그러다가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그 지금 여동생 또 몇 살이에요? 여동생 저랑 띠동갑이라 그때 당시 여동생이 마늘은 11세였어요. 그래서 동생은 뭐 그러면 저 건너편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엄마 가면 데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생한테는 그날 저녁에 제가 중국에 그 장사 다니는 건 동생도 알고 있고 하니까 동생한테 뭐 이번에 엄마랑 같이 갈 건데 너도 가서 맛있는 거도 먹고 그러고 가서 중국 구경 시켜줄게 그러고 데리고 출발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가 준비 없이 갑자기 한국 가자 그랬잖아요. 어머니 들어가서 집에서 뭐부터 챙기시던가요? 일단 엄마는 옷차림을 아예 떠나는 차림을 진짜 따뜻하게 그리고 새 옷들 이런 것들 아끼는 옷들 입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물건을 제 기억으로는 엄마가 사진을 챙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중국에 와서 봤는데 그게 위험해서 중국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하고 다른 것들은 너무 아깝겠다. 네, 다른 것들은 제가 엄마한테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불필요한 거 챙기지 말라라고 했어가지고 돈도 다 두고 돈 같은 거 북한 돈은 쓸모가 없으니까 해서 중국 돈 저희가 있던 것만 좀 챙기고 해서 또 돈도 나가다 잡혔는데 또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해서 돈도 다 두고 그리고 언니한테는 당일 급하게 언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게 가다가 또 만약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일이 잘 안 돼서 뒤처리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역할을 언니가 맡아주기로 하고 그리고 엄마랑 저랑 셋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북송됐다고 하면 네. 누가 면회올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원 찾아다니면 그 네, 뇌물 주는 맞아요. 사람도 그걸 언니한테 맡기고 네, 그런 거죠. 언니 나중에 천천히 와 네, 이러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장사하면서 이제 그 수급을 못한 그런 수금을 못한 그런 돈도 네, 뒤처리도 언니가 다 해서 하기로 하고 못 받아들인 돈 이런 것들 언니가 다 받고 이제 그리고 또 국경경비대에서 돈 주고 이제 드나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그 돈 받으러 또 오거든요. 그러고 하면 그런 처리도 언니가 봐주기로 하고 그러고 저희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언니가 참 우리 이야기 중에 마지다운 네. 위치에서 마지막 그렇죠. 후방에 남아서 네. 적들을 딱 책임지고 그쵸. 언니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거죠. 저희가 오고 나면 또 감시도 심해지고 할 텐데 언니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언니가 또 그걸 맡아서 해줘서 네. 아, 참 의도 참 좋은 자매들이시네. 중국에 나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친척 그분한테 연락하셨나요? 아니면 뭐 또 중국 나오는 그 너상에 조금 그 스토리가 있어요. 동생이 당시가 만 11세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드나들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탈북이지, 저거는. 그리고 짐꾼들이 다 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돈 받고 집만 나르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저 집은 불필요하게 애가 국경에 나간다라고 하면 누가 마음 바꿔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상하게 안 보이게 의심을 안 받고 하려면 집에 키우던 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마리가 색깔이 좀 노랗고 이뻤었거든요. 해서 그 개를 좀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또 개가 좀 사납고 했어가지고 그리고 또 국경경비대에서 나와서 봐요. 누가 누가 돈을 받고 하는 거긴 하지만 뭐 5명이 건너갔으면 5명이 건너와야 하고 이런 걸 봐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책임져야 되니까 뇌물 그쵸, 받지만. 책임이 있죠. 나중에 잡혔을 때 어느 루트로 어떻게 나갔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근무선 군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서 그래서 경비대한테는 걔를 내가는데 걔 좀 사나워서 그냥 동생 걔 목줄 잡고 좀 데려갔다 와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의심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엄마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의심받을 수 있어서 그냥 짐꾼으로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짐꾼으로 가장해서 나오고 강을 건널 때가 11월이었어가지고 북한의 양강도 쪽 11월이면 강이 완전히 얼지는 않고 강역에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씩 지고 할 때거든요. 그래서 강 기슭은 얼음이 좀 있고 그러고 강이 얼지가 않아서 강을 이렇게 그 꼬무 수복이라고 있는데 그걸 입고 건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옷을 그냥 반바지나 이렇게 위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가지고 옷 입고 건너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꼬무 수복 입고 엄마도 수복 입고 동생도 이렇게 적당한 거 수복 입혀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이제 강아지는 이렇게 제가 목사슬을 잡고 손잡고 건넜었거든요. 그래서 다 손잡고 이렇게 건너는데 강기슭이 한 반쯤 들어섰을 때 물살이 되게 심해요. 압록강이 그 상류 쪽이라서 그래서 밀려가지고 물에 밀려서 제가 물을 꼼수복에 이쯤 오는데 물이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몸이 엄청 무거워서 그 깊이가 어디 허리까지 와요? 원래는 보통은 한 허리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압록강이 뭐 길을 어디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깊은 데도 있고 좀 얕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건너는 구간이 깊은 곳을 제가 몰랐어요. 했어가지고 들어섰는데 그렇게 깊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그만한 차이로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해가지고 물에 쓸려가지고 휩쓸려서 좀 이렇게 밀려서 떠내려갔어요. 근데 물에 막 휩쓸려서 밀리고 하는데 조금 밀리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슬을 이렇게 잡고 건너던 개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딱 발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 때문에 살았어요. 큰 강아지? 네, 엄청 큰 덩치가 큰 강아지는 아니었는데 개가 그렇게 버텨주니까 그게 의지가 힘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는 중국에서 다시 또 넘겨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또 개를 가지고 사람도 이제 살지 말지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라서 이제 걔는 그냥 저희 집 넘길 때 같이 넘기고 네, 맞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마음 좀 아팠는데 그래도 또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걔는 거기에서 또 사는 게 걔도 또 그게 편한 길이고 해서 뭐 어디 가서 잡혀가서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해서 강을 딱 건넜을 때 동생이 많이 추웠었나 봐요. 밤이고 하다 보니까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언니 우리 집에 언제 돌아가? 근데 그게 정말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건데 동생은 아직 어리고 모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했어요. 중국집 가서 네. 다음은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심양? 저희가 첫날은 엄마를 짐꾼으로 가장해서 동생이랑 엄마를 하루 간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날 짐 내갈 때 엄마를 중국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을 데려가고 해서 중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산에 북한에서 일하러 넘어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엄마를 좀 부탁할까 아니면 그 인삼밭이라고 해서 그런 데 가서 부탁을 할까 고민 중에 이제 그래도 인삼밭이 좀 안전한 것 같아서 해서 거기에 가서 돈 주기로 하고 엄마를 첫날 부탁했고 그리고 다음날 동생 데리고 가서는 거기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브로커를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자그마한 짐차가 와가지고 저희를 그냥 짐 싣고 가듯이 차에 눕혀 이렇게 그 짐 트럭에 눕히고 위에다 짐 이렇게 뭐 간단한 것들 싣고 방수포 같은 거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백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그 장백현이라는 곳에서 그 연길인가? 그런 연길 쪽으로 나가서 연길에서 청동가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단둥 이런 데로 가서 거기에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러면 브로커는 한국에 먼저 와 있던 그 친척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맞아요. 그 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삼촌이 그 브로커를 아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 브로커가 또 그 한국말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가지고 그분이랑 연락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브로커가 데리러 가니까 안내를 따라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저희가 산에서 장백으로 이동할 때 브로커, 또 장백에서 연길로 나갈 때 브로커가 달랐고, 또 연길에서 뭐 청도 그 이동할 때마다 브로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하고 브로커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안 본다라고 해가지고 어디에다 저희 그냥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을 했어요. 참 탈북민들이 넘어와서 브로커를 알고 탈북한 사람하고 모르고 탈북한 사람 진짜 운명이 할당 차이잖아요. 네. 이렇게 알면 바로 이렇게 직행으로 오는데 모르면 팔려가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며칠 만에 베트남까지 가는데 한 거의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딱 열흘 만에. 네. 위험했던 순간 없었어요? 저희는 그 브로커들끼리 연결할 그때가 저희는 제일 그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누가 데리러 안 오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불안했구나. 네, 공안이 와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베트남으로 건너갈 때 강 건널 때 되게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처에 바로 근무 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고 해서 잡히면 이제는 그냥 끝이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숨죽이고 강을 건넜던 기억이 나요. 한국이 암만 추워도 양강도 11월보다는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따뜻하죠. 거기서 떠나신 분들, 특히 삼지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서 떠났는데 네, 반팔 같은 거 안 챙기고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이 겨울이면 다른 나라들도 다 겨울인 줄 알았어요.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따뜻하고 해서 주는 반팔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기했죠. 네,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11월에 탈북해서 한국엔 언제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에서 대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왔는데 이제 그 라오스에서 대기한 기간이 거의 한 1개월 정도? 1개월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은 많이 대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입국은 15년 1월 정확히 15일 날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 14년 11월에 말에, 탈북해서 네. 말에 탈북해서 거의 정말 빨리 왔네. 그러면요. 네, 저희는 거의 바로바로 네. 한국행을 해서 왔어요. 비행기 처음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비행기를 탔다는 게 많이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긴장감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탔지만 이게 정확히 한국으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했어가지고 행복감 반, 긴장감 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향에 사실 때 한국 드라마랑 좀 많이 보셨죠? 좀 저희가 국경 연선이다 보니까 좀 본 편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 탁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은 어땠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안도감이 많이 들었었고, 큰 결심을 하고 출발한 건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런 기대감에 많이 그 마음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때 뭐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때네요. 네. 그러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또 가족들하고 성공했다는 것도 많이 기뻤었고, 그러고 또 보여지는 그 한국의 환경이 많이 좋았어가지고, 네. 그게 많이 또 기쁘기도 했어요.